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생각이긴 한데 6시 때에 7시도 안 된 이 좀 흐릿한 새벽 이쯤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저희와 하고 있다는 게 새삼 좀 신기합니다. 지금 6,000분 넘게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좋아요는 288개밖에 안 되네요. 예,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 해피 프라이데이여서 그러신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남우 교수님과 이항영 위원님은 뭔가 든든한 네. 그런 두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네. 금요일에는 굉장히 또 알찬 시간이 돼서 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교수님께서는 어제 제가 이제 컨펌을 또 해드렸잖아요. 어제는 제가 추가적인 요청 없었습니다. 네. 워낙에 내용이 꼼꼼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요. 네. 이제 미 연준 얘기인데, 미 연준은 원래 이제 목표가 크게 보면 물가 안정, 네. 그다음에 완전 고용, 이제 그게 공식적인 목표고, 금융시장의 지표, 가령 주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게 어차피 또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수준, 밸류에이션을 되게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그 경제 침체기 그 국면에 들어갈 때, 그래서 파웰이 주가가 또 너무 높으면 그것도 싫고, 네. 주가가 너무 빠지면 금융 경색에 들어가서 진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원하는 어떤 주가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S&P 지수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S&P 기준으로 4천이 퍼로 환산하면 한 18배인데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높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 과거 한 10년보다 유지가 된다면 네. 지금 국면에서는 가령 S&P 기준으로 4천 이상 유지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금리를 높였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버블 수준에 있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 그 중국 리스크, 그래서 이제 고성능 AI 관련 그 칩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를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엔비디아가 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계속 얘기했지만 미중 관계는 아이덴티티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러면 네. 중국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엔비디아 외에 다른 우리 서학개미 투자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의 그 중국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 Who's 부분- next? 예,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누구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는 중국 리스크가 항상 있고 그쵸. 매출 비중이 한 20% 내외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약간 이제 그 퀄리티를 좀 커브를 내려와 보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자금 조달을 네, 하고 그래서 있죠.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루시드랑 Bed Bath and Beyond, BBB, Triple B 같은 데가 증자 계획을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냅 같은 데는 20% 인원을 축소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기는
1등 기업과 2등, 3등 기업, 그러니까 이제 티어별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가령 발표된 룰루레몬 같은 데는 리테일 판매가 안 좋은다 그래도 매출이 29% 증가했고 기업이익은 그거보다 더 분기이익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그런 기업인데 하여간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문제고 실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봐도 이번 주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알리바바 지분을 대거 처분을 했는데 왜냐면 분기 실적이 한 30조 원 적자가 나면서 차입금에 의존하는 약간 그런 일본 기준으로 보면 리스키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소프트뱅크가 우리는 재정이 건전하다 이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하이힐드 그러니까 리스크 많은 채권의 신용 경색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여간 지금 뭐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제 M&A 딜이 별로 없는데 브랜드 가치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어려워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M&A를 당할 수가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종의 세컨드, 서드 티어 기업들을 또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지금 이거 맨 처음에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금리 레벨에 대한 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는 4라는 숫자가 너무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니까 네.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보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주식과 채권시장이 같이 움직이는지 따로 움직이를 보는데 8월 초부터 좀 재밌었던 것은 주가는 8월 중순까지 계속 랠리를 했는데 채권은 가격이 8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8월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긴장을 8월 1일부터 했는데 주식 시장은 2주 계속 랠리했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좀 이상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파웰 의장의 잭슨 홀 그런 약간 그 강성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컴플레이선스 약간 안일하게 너무 이 인플레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근데 이제 그런 그 파웰의 강성 발언으로 해서 지금 이제 피크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밖에 기대를 안 했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강성 발언 이후로 최소한 그 기준금리가 한 4%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코멘트 중에는 일부 4.5에서 5%까지 올라가야지 인플레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리셋을 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는 한 4% 정도 피크 기준금리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엔 합리적인 수준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5, 6% 일주일 사이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채권 시장은 이 공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미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만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또 단기적으로 바로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채권하는 분들이 더 잘 봐요. 네. 그리고 어떤 그 투자 운용 조직에서 어떤 마지막에 최고 정점인 CIO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식 전문가보다는 채권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은 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면에서 채권 시장이 좀 똑똑하고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07년 네. 금융위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그 S&P를 그 퍼의 밴드 사이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가 10배인 수준에서부터 24배인 수준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009년에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S&P 퍼가 한 10배, 11배까지 빠졌다가 꾸준히 금리가 하락하면서 퍼가
223배까지 올랐죠. 그게 이제 올해 연초 수준이고 얼마 전에 S&P가 3,700까지 하락을 했을 때 6월 중순일 때 퍼가 16배여서 조금 너무 싼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얼마 전에 S&P 기준으로 4,100까지 반등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퍼가 18배예요. 근데 이제 저금리 상황이고 모든 그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밸류에이션을 좀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 이익도 둔화가 되고 금리가 더 나아가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 경기 순환적으로도 그렇고 그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퍼 18배면 시장도 조금 과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P가 4천이 넘으면 항상 부담이 가서 상승 여력은 당분간은 몇 달 동안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파월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을 할 때 S&P가 한 4,10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강한 발언을 해서 주가 시장을 좀 주시장을 조금 이렇게 심리를 약화시키려는 이제 그런 그 견제를 했다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 어떻게 보면 정책 그 당국자로서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조금 자연스럽게 둔화가 돼야 되는데 증시나 금융시장의 이 약간 그 너무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너무 높으면 그건 건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웰도 S&P 기준으로 3,50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도 파웰 풋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버냉키 풋이라고도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금융당국이 나서서 조금 이제 진화하는 모습. 그래서 파웰이 3,500 이하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5%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아주 금융 경색이 좀 심각해질 테니까 거기까지 떨어지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 퍼 기준으로 16배에서 18배 3,600에서 한 4,0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주가는 뭐 5에서 10% 정도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또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요 정도 밴드 수준을 파월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유튜브에 찍어서 주초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시장을 임하면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바닥을 찍으면 우리가 6월 달에 바닥이 한 3,700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바닥을 시장은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격적인 하락을 그러니까 파월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위안이죠. 우리에게는 천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그런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저 숫자만 보고 연말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 연준 회의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파웰이나 이제 다른 이사회 멤버들이 주시장에 너무 과열이 되면 그 자체가 또 건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경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것을 제가 이제 시사점으로 엮어낸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시장이 뭐 많이 떨어져도 혹은 4천선을 회복해서 더 올라가도 이 부분에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엔비디아 때문에 참 투자자분들이 밤잠 많이 설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된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이제 리스크가 또 그만큼 많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좋을 때 많이 올랐고 비즈니스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리스크가 특히 이제 새로 시장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우 같이 이제 미국 정부가 고성능 AI 반도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특히 이제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중국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그 IT 첨단 산업을 지금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뭐 10% 가까이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따져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 관련 있는 그 반도체 사양이 그러니까 H100하고 A100이라고 그래서 이 매출이 한 4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1년 매출액이 300억 달러가 넘으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1% 정도인데 이제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은 좀 더 안 좋은 worst case 시나리오에는 얼만큼 타격을 받을까.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별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얼마 전에도 테슬라 얘기를 할 때 이제 5대 리스크에서 제가 세 번째로 중국 리스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공장을 상해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매출도 테슬라 전체 글로벌 세일즈 중에 한 26%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가 뭐 까불까불하고 그 다음에 뭐 재미있는 얘기, 과장단 얘기도 하고 그 트위터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나친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과 관련돼서는 함구예요. 아무런 농담도 안 하고 질문이 나와도 그냥 웃고 넘기는 게 그만큼 자기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CEO고 최고 경영자인데 마담 말이 잘못하면 이제 중국한테 이제 밑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극히 조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이제 비즈니스맨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하니까 이 리스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다른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IT의 공장이고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이 전체 20%도 안 돼요. 반도체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그나마 자국 내 생산도 로컬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제 중국 공장이죠. 그러니까 해외 업체의 중국 공장이 대부분이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비중 전체 매출에서 24%.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 보면 퀄컴 같은데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서 67%, 마이크론 삼성하고 경쟁하는데 5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3%.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우리 빅테크에서 보면 애플이 한 20% 내외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미 미국하고 중국하고 따로 가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 같은 데는 거의 없고 구글도 제가 구글에서 일했던 후배랑 잠깐 어제 물어봤더니 거의 없다. 클라우드만 일부 합작으로 조금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고 그 대신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합작사를 조인벤처를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아마존 플랫폼에 올라온 그 공급업체들은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으니까 좀 의존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조업체들을 보면 이제 GM이 원래 중국 의존도가 컸어요. 그래서 뭐 GM 이익의 반 이상이 중국에서 한 10년 전에는 나왔는데 중국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돼서 11%.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키 같은 데는 중국에서 여전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보잉 같은 데는 이제 중국 항공사 뭐 동방항공이나 이런 데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죠. 이런 데들은 한 1, 20%.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의존도가 많은데 의외로 빅테크는 애플이 조금 가장 높고 나머지들은 미미하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는 결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리스크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뭐 못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안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보죠. 공식적으로는 안보인데 어쨌든 그냥 저기 기업들 중에서도 안보랑 이렇게 어떻게든 엮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홍콩의 일부 팀을 운영할 때 이제 미국 회사 메릴 린치 다닐 때 우리 전체 리서치 헤드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분이 직원들 한 몇십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부 헤드가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헤드가 나가고 나면 우리 좀 전에 했던 얘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얘기가 진짜다. 그러니까 되게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많이 생각이 틀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결과 그다음에 뭐 이제 아이덴티티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배경 사상의 문제도 있고 가까워 두 나라는 당분간은 가까워지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미국 기업인데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거나 그쪽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가진 구조는 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네. 생각을 하고 네. 가져가야 그래서 이제 되겠군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 한국 기업, 뭐 최근도 이제 삼성 같은 데가 미리 중국 비중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스마트하죠. 그래서 모든 이런 기업들 최고 경영진의 이제 고민이 어떻게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여전히 근데 중국이 또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이니까 여기에 비즈니스를 좀 유지를 하냐.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선택 같습니다. 예.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비중이 전체의 1%밖에 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하이엔드 생각해야겠네요. 뭐 반도체나 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연루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리스크는 상존을 하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 데는 또 거꾸로 중국 쪽에서 미국 기업한테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그 뭐 판매 제한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다른 조사를 해서 비즈니스를 방해할 가능성은 항상 있죠. 이제 그런 점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염두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앞서서 뭐 CNBC 보도 보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에 대해서 중단을 얘기를 했지. 그래서 현지에 가서 엔비디아가 칩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를 가만히 둘까요? 아, 그렇죠. 그건 뭐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 가능성이.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R&D 같은 거를 이제 중국에서 안 하려고, 그다음에 중국에 R&D 센터가 있으면 더 많은 미국 정부의 감시 내지 이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 반응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분기나 해를 지나면서 매출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뭐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은 돈을 잘 번다고 할 수 없는 기업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뭐 증자를 한다든지 감원을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면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미있는 국면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전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Bed Bath and Beyond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많이 사는 제품일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 아니면 침실, 주방 관련된 제품들 파는데 네. 그 비즈니스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주가가 지난 한 10년 동안 한 90%, 8, 90%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은 했지만, 왜냐하면 자금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그래서 뭐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며칠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증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증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는 즉시 21% 그날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면 그 용도는 채무 상환. 예, 그만큼 이제 빚이 많아서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제 아직은 이제 미국의 그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채권을 발행한데 아니면 은행 차입이 고금리로 된 데 같은 데는 상당히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이 회사는 그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리 아주 안 좋은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억 달러, 한 1조 원쯤 되는데 지난 17년 동안 130억 달러, 한 17조, 18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회사의 비즈니스를 키우고 종업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우리 스토어 업그레이드와 우리 종업원한테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 근데 Bed Bath Beyond는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돈을 갖고 번 돈으로 이익 갖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써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뭔가 배만 불렸던 거네요. 그러니까 주주와 그다음에 이제 고위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제 주가를 서포트 지지하려고 이제 그런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했는데, 뭐 이제 이번에 그 자금 조달 증자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20% 정도 점포와 이제 인원을 구조조정하겠다, 해고하겠다,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밈 주식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 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한 10%로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많이 알려진 소비자 브랜드이지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땡기고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연명을 하려는 데도 있고 우리 그 투자가들이 좀 친숙한 전기차에서 이제 루시드랑 리콜라가 이제 두 회사 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증자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얼마 이제 증자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루시드가 앞으로 3년간 한 80억 달러까지 우리 증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60억 달러쯤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식 그 희석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거겠지만 기존 주주가 그 회사의 지분율이 떨어지거든요. 왜냐 다른 외부에서 새로운 주주가 와서 그 회사의 그 지분율이 이제 그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석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루시드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주가가 작년에 고점을 한 5, 60불 정도에서 찍었다가 얼마 전에 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이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루시드 리비아는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확실히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한 5조 원 이상씩 적자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생산 물량을 늘리려면 운전 자본 같은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증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증자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 테슬라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루시드랑 리비안 주주들도 장기 투자를 뭐 하실 수는 있지만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 유상증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사례를 뭐 오랜 기간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워져서 그 3년만 보고 제2의 테슬라 하면서 루시드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그 과거의 20년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물론 지금은 뭐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확 개화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제 부도 가능성이 되게 많았고 부채 비율이 불과 3년 전인 2018년만 해도 부채 비율이 30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과정을 루시드랑 리비안이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그 회사는 브랜드는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보죠. 이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이제 7월에 그 팔로알토 매장 갔을 때 펠로톤 펠로톤 가셨죠? 매장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는 경험이다. 그래서 제가 뭐 펠로톤을 선전하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 이게 뭐 그렇게 화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됐었는데 옆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리 펑키한 그 점원이 이제 저한테 제품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이미 20% 이제 자전거가 이미 안 팔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 이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미 1년 전에 그 연례 보고서를 낼 때 재고 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연례 보고서 제출을 좀 미뤘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게 이 회사가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웨어하우스 같은 데를 지금 문을 닫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무슨 뭐 부실 회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2년 연속 그 제때 회계 보고서를 그 연례 보고서로 그 한국으로 치면 감사 보고서 같은 걸 못 낸다는 건 약간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이 회사는 브랜드 가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억 달러 이제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밖에 안 되니까 아마존 뭐 이런 데가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솔솔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펠로톤 같은 데가 주가가 고점 대비 95% 빠졌어요. 그게 다시 돌아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죠. 이런 데들이 이제 거품이 빠져야지 이제 시장 전체에 거품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 가치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충성도의 고객 충성도가 꽤 있어서 M&A는 항상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주들은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그럴 가능성을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컨, 서드 티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냅. 스냅이 되게 뭐 실제 돈을 번 적은 이 회사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한 구조 조정, 왜냐하면 주가가 한 7, 80% 올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 인원을 감축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보면 2020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헤드카운트 인원수를 65%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 같은 데가 인원을 1년 사이에 3만 5천 명을 늘렸다. 와, 너무 많이 늘렸다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이익이나 캐시플로우가 너무 많이 나는 데고 여기는 이제 돈을 못 버는 데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인원을 늘린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뭐 스냅 같은 데는 또 임원들이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그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 이탈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스냅 같은 데가 또 어려워지면 반대로 뭐 메타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선두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고 여기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최근에 또 아마존 같은 데가 급하게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 말고 세컨드, 서드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근데 이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이게 확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주가의 흐름과 그에 따른 반응을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